검사는 목구르의 마을에 있어서 이 피고의 끔찍한 처지를 웅변을 통해 무섭도록 묘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사랑이 그의 목전에 펼쳐지고 그를 새로운 생활로 손짓하고 있는데도 그의 등 뒤에는 피투성이가 된 부친의 시체가 뒹굴고 다시 그 뒤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검사는 역시 그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장기인 심리 분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술 취했을 때의 상태며 범인이 형장에 끌려갈 때 형장이 먼 것을 기대하는 심리작용, 운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만 검사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별개 인물을 창조하시지나 않았을까요? 만일 자기 아버지의 피를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에 아직도 연애를 생각하고 법관에 대한 속임수를 생각할 만큼 피고는 그토록 거칠고 모진 인간일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 쪽으로 손짓하며 새로운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아는 동시에 나는 맹세코 말합니다. 그의 배후에 아버지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면 그는 그때 자살하자는 욕구를 2배, 그 3배로 강하게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는 훌륭하게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결코 권총의 소재를 잊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피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논고에서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 조잡하고 돌같은 무감각은 그의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버지의 피에 대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목구르에서 노복 그리고리를 해친 것만을 한탄하면서 늙은이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주기를, 자기가 가한 타격이 치명상이 아니기를, 그리고 자기도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사건의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요? 부친의 시체가 증거물이 아니냐 하고 곧 또 여러분은 말하실 것입니다. 그가 죽이지 않고 달아났다면 대체 누가 그 노인을 죽였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은 말하실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말합니다만 거기에 검사 측의 논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가 죽이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죽였을까? 피고를 대치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십니다. 배심원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과연 피고 이외에 혐의를 받을 만한 자가 없을까요? 아까 들은 바로는 그날 밤 그 집에 있었거나 출입한 자를 다 세워서 결국 5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3사람에게는 전혀 죄를 씌울 수 없다는 데는 나도 동감입니다. 살해된 본인과 그리고리 노인과 그의 처, 이 3사람입니다. 뒤에 남는 것은 피고와 스메르 자코프뿐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스메르 자코프를 들먹이는 것은 달리 아무도 지명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이외에 누구든 여섯째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도 6째 사람의 그림자라도 있었더라면 피고는 스메르 자코프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가 치사해서 당장 그 6째 사람을 지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사는 감격적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 대체 그 반대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까? 여기 두 사람의 인물, 말하자면 피고와 스메르 자코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피고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다만 달리 죄를 돌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달리 죄를 돌릴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선입견으로 스메르 자코프를 전혀 혐의의 권외로 제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메르 자코프의 이름을 드는 것은 당사자인 피고와 그의 두 아우와 그루센카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몇 사람의 스메르 자코프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막연한 의심과 혐의의 발효인 것입니다. 무언가 모호한 풍문이 거리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개의 사실의 대립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범행 당일에 일어난 간질의 발작입니다만 검사는 왠지 그 발작의 진실성을 열심히 변호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다음에 공판 전날 스메르 자코프가 벼랑간 자살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고의 바로 아래 동생이 오늘 법정에서 그 앞의 두 사람에 못지않을 만큼 당돌하게 진술한 증언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형의 범죄를 믿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돈까지 꺼내놓고 역시 스메르 자코프의 이름을 범인으로서 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이반 까라마조프가 망상증에 사로잡힌 병자며 그의 진술은 죽은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형을 구하자는 절망적인 시도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욱이 열에 들뜨면서 생각해낸 시도인지도 모른다는 재판관 및 검사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스메르 자코프의 이름이 들먹여졌다는데 왠지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암만 해도 거기에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똑똑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설명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뒤로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 각하께서는 심의를 계속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여기서 잠깐 죽은 스메르 자코프에게 가해진 성격 비판에 대해 한마디 해두고자 합니다. 검사가 시도하신 스메르 자코프 성격론은 참으로 세밀하고 매우 훌륭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검사의 천재에 놀라는 동시에 그 비판의 내용에는 도저히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메르 자코프를 찾아가서 그와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준 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건강을 해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그 감정에 이르러서는 천만에 그는 결코 검사가 결론을 내리신 그런 머리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급약한 점을 검사가 그토록 명백하게 설명하신 급약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솔직한 점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